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 수습이 중요해졌습니다. 첫 소식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 1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영업이익의 얼마라는 이른바 N% 성과급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주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 U+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주나 또 노동자나 또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외쳤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게인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새몰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죄 지우기와 또 부동산 실정을 주장하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들었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 결집 움직임 속의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9호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은 이란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무르익던 종전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종전 협상이 그렇다면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한 소식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이란 지도부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료들은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인도 문제를 종전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전달해 이란이 검토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란이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SNA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간 지 하루 만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양국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에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상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네, 우리 국적 선박이 어제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통항 관리를 이유로 통제 해역을 설정했다고요.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5.18에 띄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중대범죄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그런데 지금은 제2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포커스 나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 지도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첫날부터 이 각기 다른 현장을 찾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전. 좋은 소식들이 시민들께 전달되길 바라고 2월 3일 날도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호 서울시장의 승리를 오늘 배달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해결하고 고생 많으세요. 네, 그래. 네, 하세요. 네. 서울의 경제를 일궈 가시는 분들 함께 뛰면서 서울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비가 그친 것처럼 단식을 끝내고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해도 된다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승리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당 지도부하고 서울시장 후보들 모습 보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갔고 오세훈 시장은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일단은 민생 현장을 택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걸까요?
일단 택배장을 찾은 정원호 후보의 메시지는 새로운 서울의 희망과 비전을 배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택배가 오는 날은 늘 기다려지고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택배가 도착하면은 늘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오늘 내 택배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정원호 그 후보가 성동구에서 마련했던 보여줬던 그 유능함을 서울로 배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도 뭐 그 민생 현장에서 시작한 거는 여느 후보들이 하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들의 메시지가 민생에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3일 동안의 행보 동안 좀 양 후보 모두 아니죠, 김정철 후보까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뭔가 이 서울시의 이런 그 비전과 희망을 갖고 민생 현장 속에서 뭔가 그 답을 찾는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그런데 차이점이 오늘 좀 있었죠.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후보와 함께하는 이 시작을 함께하는 선거동을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혼자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지역에서 좀 어떻게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좀 지지를 받는 정원호 후보와 지금 그 분열되어 있는 야당의 상태 때문에 지도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세훈 후보, 저희가 좀 굳이 또 차별성을 좀 한다면 거기에 좀 부각됐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지도부와 함께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볼거리였는데 이 얘기 이제 잠깐 뒤로 하더라도 장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으로 가락시장을 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강북구에서의 출정식에서도 부동산 심판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선거운동 첫날은 경제에 상당히 방점을 둔 일정 그리고 메시지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락시장에서도 어떤 그 새벽 시장의 생동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경 삼아서 서울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양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의 승리를 배달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아직 선거 끝난 것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가 끝난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누적돼서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집권 여당이 벌써부터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 지도부의 동선도 엇갈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이 정원호 후보하고 첫 일정을 함께한 뒤에 동작구로 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충청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호소했고요. 자, 일단 요 민주당부터 한번 볼까요? 첫날 동선, 이게 어떻게 짠 겁니까? 일단 서울에서 시작을 하되 중원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원래 축구에서도 중원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정치, 한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인 충청도에서 승리하는 자가 대선에서도 늘 승리를 했었고요. 전국 선거에서도 충청도에서 성적이 좋은 정당이 결국 전국의 지표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청 선거를 결코 놓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양당 대표가 지금 아마 뒤에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양당 대표가 그렇게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고향, 그 장동혁 대표는 고향 지역구가 또 충남이기도 합니다만 그 정청래 대표는 충남 금산이 또 고향이거든요. 지역구는 서울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또 좀 강조하고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에서 이 첫날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화면 보신 것처럼 단식 중이었던 양향자 후보를 찾아서 평택으로 먼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충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으로. 그러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이거를 이슈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 보셨는데 보수층의 결집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데요. 단지 보수층의 결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문제 아니었습니까?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지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올해 3월 10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곳곳의 기업들에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의 위험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일정으로서 아마 양양자 후보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대비되는 지점이 있죠.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나 내긴 했지만은 경기도지사 후보라고 하기에는 놀랄 만큼 소극적으로 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수방관할 문제인가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양양자 후보를 찾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리고 시민들께 환기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도 지금 결국에는 헌법 질서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파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져야 될 것이고 야당 대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서울은 건너뛰었잖아요. 앞으로 13일 동안 계속 안 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선거와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쌓은 그 누적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특히 지난 미국 8박 10일 방문 일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는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전면에 등판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선거 전면에 나서고 싶어도 마땅히 자제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동선이 이렇게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방미 논란을 비롯해서 그 이전 2월 20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노선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당에 큰 후과를 미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당에 지은 빚을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거운동의 피날레는 서울에서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좀 건의드리자면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선거 지원 일정을 저는 호남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정을 당대표가 감당해야 그 빚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일정을 같이 하지 않는 대신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했어요. 출정식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지역구도 아니죠.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경기도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도 확장성을 좀 내비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출정식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번도 서울 유세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서울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추구하고 있는 중도 이미지 강화, 여기에 뭐 포인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107석이 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서울을 한 번도 안 온다? 서울을 소홀히 한다? 서울을 혼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피날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언젠가는 서울 지역, 아마 그게 오세훈 후보랑 함께하는 일정이 아닐지라도 25개 구의 또 구청장 후보들 있잖아요. 25명의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또 발맞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세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따로 선거를 하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를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서울 선거를 치르긴 전 어려울 거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서울에는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GTS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기 평택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선거전이 여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조국 후보는 연일 정당이 아닌 인물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주진영의 적자다. 이걸 계속 드러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인물로 보면은 지금 이른바 범여권의 김용남 조국, 조국 김용남, 평택을 두 후보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범여권의 두 후보는 한 명은 입시비리, 한 명은 갑질폭행. 누가 이겨도 평범한 평택 시민에게는 미래가 없는 그런 선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에 관한 논란도 비슷하죠. 지금 김용남 후보는 가족 부동산 회사가 큰 논란을 빚고 있고 한편으로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그 국회의원의 신규 주식 투자는 금지하자. 이렇게 표방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3억 원대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보유 내역을 보니까 22대 총선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직후에 공개한 내역과 비교하면 신규 취득한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대중의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리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2020년, 2021년 구치소 영치금 1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4천여만 원의 영치금이 모였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든 간에 결국에는 그 영치금 받은 돈이 본인의 재산 증식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감까지 됐는데 거기서 받은 영치금으로 주식을 해서 또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배우자인 조국 후보 본인은 국회의원은 신규 주식 투자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조국 후보가 인물론을 말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는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조국 후보가 국회에 자신이 등원을 하면은 민주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당장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합당 재추진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선거 캠페인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영남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면서 나를 아무리 네거티브해도 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국 캠프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좀 이 진보 진영의 비전 그리고 평택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선거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지금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캠페인 방향을 이어간다면은 조국 후보가 말하고 있는 나중에 뭐 합당까지도 고려한 이런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까지 했던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통해서 진보 진영 지금 지지자들이 일단은 평택을 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걸로 각종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평택을은 단일화가 또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 같아요. 일단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앞서 성키훈 부대변인의 그 관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이 선거전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히나 단일화는 후보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여권 단일화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권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사뭇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유인이 발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표방해온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이동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이동 후보의 득표에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인지도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처럼 완주를 하지 않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화가 먼저 촉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도미노로 반대 방향의 여권 단일화를 촉발시키는 반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를 오히려 오자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유이동 후보가 본인의 당선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시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다른 방송에서 만난 지금 당권파 현 대변인 패널은 지금 시기 때문에 일본 늦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지금 싸우고 있는 조국 후보와 지금 김영남 후보가 단일화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당권파에서는 지금 유이동 후보 캠프 측은 지금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일화를 하자면서도 그 조건으로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라라는 걸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유이동 후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여기 좀 몇 퍼센트의 그 지지가 아까워서 황교안 후보와의 뭐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쪽의 표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저는 잃는 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거적 이 정치공학적 이 유불리 때문에 과연 정말 그 선거 부정론자와 함께 단일화를 할지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단일화도 단일화고 지금 이제 부산 지역도 상당히 이제 단일화가 큰 이슈인데 특히 이제 부산 북갑 지역 여기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채널A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하정우 서울 북갑 후보가 32.9%, 그 박민식 후보가 20.5%, 한동훈 후보가 34.6%로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가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앞서는 조사 결과는 이번에 처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조사가 처음 나왔는데요. 다만 저 한 조사만을 놓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 환호한다든가 혹은 뭐 긴장을 늦춘다든가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다른 결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거는 아직도 열흘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도 절실하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채널A가 의뢰한 리서치 조사는 세부 지표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수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해주는 세부 지표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53.2%가 나왔고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39.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산 북구갑에서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에 이미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저 지역 유권자들이 이른바 자발적 단일화, 그러니까 표에 의한 단일화를 통한 그 전략 투표의 경향을 시작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런 부분이 한번 추세가 잡히면은 선거일까지 점점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상 양자 대결 그래픽도 하나가 있는데 그거 마저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랑 박민식 후보가 대결을 할 경우에는 42.6 대 32.4로 격차가 10%포인트가 이제 넘는 격차로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었을 경우는 37.6 대 44.1, 한동훈 후보가 6.5%포인트 차로 앞서는 그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하정우 캠프에서 좀 선거 전략의 변화를 좀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점점 저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거 여론조사 하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약간 2강 1중의 구도는 좀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강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박민식 후보가 1중으로 좀 분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박민식 후보의 1중으로의 좀 하락세가 시작된 거는 저번 주에 있었던 박민식 후보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선거 중에 그 이전에는 본인의 과거의 그 윤어게인 계엄을 옹호했던 게시물들을 다 삭제하고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적 판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윤어게인의 손을 잡는 듯한 발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중도층, 중도 보수층의 표를 사실상 발로 걷어차버린 거라고 봅니다만 대신에 좀 단단한 20%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어게인을 여전히 동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견고하게 대신에 20%로 떨어졌지만 거기서는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 그 일부 유권자들의 좀 이동 자체가 뭔가 하정우 후보에게는 좀 위기 신호로 분명히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캠프의 선거 전략이 맞는 것인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13일 동안 선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금 노선을 바꾸고 선거 전략을 바꾸는 것도 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의 한 지역의 지방선거지만은 전 국민의 이제 눈이 쏠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 모습도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거공학적인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보수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민심에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떤 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북구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인지 길을 내주고 계시다라고.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구석구석 어딜 가더라도 새로운 북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한 책임, 무한 애정, 오직 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장소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었고 여기서 이제 콩국수 나눔 행사였는데 콩국수 서빙 경쟁이 일단 펼쳐졌고 여기서 배신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랑 그랬더니 이 하정우 후보가 쌈박질은 서울에 가서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배식할 때는 다들 웃으면서 배식을 하더니 나오자마자 좀 날선 발언들을 해가지고 참 유권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번에 저 새 후보가 또 만났던 것이 그 짜장면 배식하는 곳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이제 북구갑에서는 이제 면 요리를 많이 배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에서 모인 북구갑 유권자들은 이렇게 선거 기간이 되니까 후보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수 진영 안에서 다툼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 기간 때만 오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이 선거 기간 때뿐만 아니라 늘 자세를 낮추고 와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적어도 저 근처에서는 저렇게 다투는 모습이나 늘 유권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싸우지 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마 하정우 후보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북구의 비전을 갖고 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우리가 평택을 얘기했던 것처럼 북구갑에서는 보수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적어도 보수 단일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는 저런 발언들은 북구갑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앞서고 있는 후보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두 후보 간의 이제 경쟁이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없다, 절대 없다 그렇게 외쳤는데. 일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삭발을 할 수는 있는데 삭발의 이유가 사뭇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는